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 와.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목소리를 잃으신 박 박사님. 아, 그거. 네. 앨리스가 읽어줘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뀌었는데 방금 얼굴에 꽃받침을 하신 박 박사입니다. 네, 반가우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약간 텐션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기동량님, num나님, 매월 15일 만원 후원해 주시는 웃는아이 27님, 팟빵으로 2만 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막송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olic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밑에 메일 띄워주시는 거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인데 그 후원 계좌도 이걸로 띄우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아 네. 생각 못했네요. 그건 싫다는 것 박 같은데요? 박사가 창이 너무 계좌가 길어서 아, 넣기가 계좌가 어렵다고. 길어서요? 그래요? 네. 계좌가 왜 그렇게 길어요? 이 메일 주소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아닌 걸로 하시죠. 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봅시다. 좋은 생각인 것 네. 같아요. 네, 계좌를 여기 노출하고 싶네요.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를 띄워드려도 되고. 그러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니 네, 우리가 아무튼 유튜버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다니. 그러니까요. 우리 좀 더 함께 발전해 봅시다. 네. 네. 네, 박 박 박사님이 박사가 근황을 근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블로그를 쓰셨다고요? 네. 예스. 여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박 박사가 여기 화면 아래에다가 링크를 URL을 하나 넣어 줬습니다. 이게 한글로 써 있네요, URL이. 맥북에서 인스톨 문제 해결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R 인스톨 얘기하는 거죠. R 사용자들이 맥북 최신 버전 쓰는 분들이 M1 어려워하는 점이 있으시죠. 맥북에서 그쵸. 그거 인제 해결하는 방법들 아마 자료를 공유해 준 것 같아요. 고 내용으로. 패키지 설치 문제에서. 그렇고. 지금 문제 없나요? M1에서 쓰는 것도 문제 없나요, 이제는? 네. 지금 박 박사가 말하고 없습니다. 싶지만 오. 여러분들 박 박사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선별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것만 읽고 있어요. 네. 네. 포트란을 설치해야 된다고요? 포트란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군요. 그렇군요. 따로 어. 설치하는 방법을 그래서 박 박사가 이제 블로그 글에 한글로 자료를 공유해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앨리스 근데 뭐 근황 있습니까? 네, 저거요.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방금 그 정강석화 같이 저희 후원 계좌가 지나갔는데 그 박 박사님 아까 그 블로그 글 길이 보고 "아니 저게 들어가면 우리 계좌도 들어갈 텐데요."라고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카카오뱅크 계좌를 화면에 이렇게 박 박사가 이거 올려주고 있네요. 여기에 인제 그 원하시는 만큼 사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로 어디에 쓰냐면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녹음을 하니까 녹음실 비용, 그다음에 편집 비용 요런 게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그 녹화하고 있는 요 장면을 송출하기 위해서 스트림야드라고 하는 그런 툴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용료가 꽤 비싸요. 꽤 비싸서 저희의 후원금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충당하는 용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게 그 $1 환율이 우리한테까지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몰랐는데 맞아. 이게 스트림야드가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맞아요. 비싸졌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얘네가 가격도 올렸더라고. 아마 뭐 거기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겠죠. 네, 다들 음.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스트림야드 음. 서비스 이용료도 올라서 저희가 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네. 네.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지나가듯이 제 근황 물어보셨는데 제 근황은 전 방송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 너무 아, 전 웃지. 방송에서 네, 살아 돌아왔다. 죽지 않고 아 예. 컨퍼런스 저 마치고 죽지 살아 돌아왔다. 않고 살아 돌아왔다. 네, 많이 바빴고 체력을 좀 많이 잃었고 예 그랬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살아나는 앨리스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살아나는 앨리스의 모습을 볼 아 수 근데 있으면 진짜 신기한 게 그게 데이터 올릭하고 나 가지고 '왜 안 바빴던 적이 없는 것 같지?' 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안 그것보다는 바빠지면' 앨리스가 안 바빴던 적이 인생에서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아. 바쁘게 사는 인간은 아닌 것인가 하는 아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 새로운 시각이네요. 나는 그래서 맨날 "나 쪼금 덜 바빠지면 내가 다음 주제 가지고 올게." 막 이랬는데 그리고 앨리스가 주제를 가져온 일은 없었다. 아 근데 너무 되게 굵직굵직한 일들이 계속 앨리스한테 생겨 가지고 그죠? 맞아요. 네. 진짜 겨를이 그랬어요. 없었어요. 네. 참 그러네요. 그 예 머쓱합니다. 네. 그 네. 저희 김 팀장님 근황도 말씀해 주세요. 게스트 구해오라. 저는 얼마 전에 낸 책이 잘 네 팔리고 있고요. 쉽게 배우는 네 파이썬 음. 데이터베이스 책이 인기가 네. 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학에서 인제 교재로 쓰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셔서 역시 그런지 베스트셀러 오늘 저자님 나 또 여기 바로 책상에 있잖아. 아이고야. 네. 저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한 번도 네. 안 들어봤는데 우리 앨리스가 들어 주네요. 네. 네. 그래서 또 메일이 종종 오고 있고요. 파이썬 사용자분들로부터. 음. 네. 근데 오늘 R 컨퍼런스 얘기하는 날인데 파이썬 얘기하고 있네. 아무튼 그래 가지고 네, 책을 잘 팔고 있다. 네, 이게 제 네. 근황입니다. 아주 훌륭한 근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지난 1 부에 이어 가지고 예 게스트분들을 다시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오늘도 지난주에 모셔보겠습 이어서 네. 이재진 님, 그다음에 최용준 님을 모셨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 간단히 인사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선 재진 님 먼저 인사해 주시고요. 네. 목소리가 안 지금 재진 나와요. 님 소리가 안 죄송합니다. 들리는데 지금 나오나요? 이제 아 잘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네, 저는 이재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그 영국 리즈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HR 애널리틱스 연구하고 있고요. 네, 오늘 영준님하고 같이 R 컨퍼런스 참여한 후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재진 님은 벌써 우리 에피소드 4번째 참여하시는 거네요. 우와. 네, 최다 부담스럽습니다. 출연자 중 한 분이 되셨네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과 이어서 함께 하고 계시는 최용준 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언어학이라고 하면 되게 넓은 분야로 생각이 되는데 그죠? 언어학 그쵸. 중에서 주로 어떤 쪽의 연구를 하고 계세요? 네, 언어학 말했듯이 뭐 문법이나 뭐 문장이나 뭐 음성학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뭐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언어를 주제로 이제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NLP이나 뭐 텍스트 애널리틱스 이런 거를 연구한다면은 언어학에서 저는 주로 이제 Human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사람의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사람의 뇌와 마인드가 이제 언어를 듣거나 읽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뇌가 언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관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어른들을 상대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그런 거를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 메인 포커스고 그 외로는 뭐 소수 언어의 구조를 이제 그 네이티브 스피커 분이랑 같이 현장 연구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이제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들 ASR 시스템의 바이어스, 시스테믹 바이어스를 이제 언어학 관점에서 연구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거를 이제 제가 발표를 하려고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네, 다음 주랑 다음 달에 이제 한 번씩 그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여기에서 우연치 않게 한국에서 둘 다 이번에 열려가지고 국제학회인데 우와. 둘 다 한국이 겹쳐서 이제 한 번은 인천 송도에서 하고 하나는 그 경주에서 하는
네, 와. 그런 우연한 일이 네, 가까이 겹쳐서 한 달 동안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언어하고 아까 뇌와 관련된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심리학하고도 좀 연결이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그다음에 컴퓨터도 사용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융합적인 연구를 하시는 거네요. 그쵸. 네, 이제 언어니까 이제 언어를 연구하니까 언어학인데, 근데 이제 사람의 뇌와 마인드니까 이제 심리학도 들어가고, 근데 그걸 이제 또 모델링을 하려니까 이제 컴퓨터 쪽도 들어가는,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섞인 그런 음. 분야예요. 언어학 쪽에서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는 저희가 또 잘 꼬셔가지고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니,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심리학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에서 네,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잠깐 다루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들어봤는데, 아, 저거는 아무나 하는 분야가 아니구나.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덮어놨었는데, 요즘에 또 신기하게 이런 쪽의 분야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그죠? 뭐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기술이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되게 네,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야, 저거는 사람이 따라하기엔 너무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재밌는 성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나중에 용준님 모시고 한번 언어학 자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저희 밑밥을 네. 쫙 밑밥을 착착착착착 깔고 빌드업을 해서 모시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1부에서 이제 용준님께서 이번 R 컨퍼런스에 참여하시게 됐던 게 또 발표를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R 컨퍼런스에서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네. 그 왜 어떤 목적으로 참여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왜냐면 발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음.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도 남고 그죠?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R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뭐 서브미션을 받는다 그렇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사실 낼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내게 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R 프로그래밍을 사실 이 일에 많이 쓰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데이터 저널리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의 취미로 R 프로그래밍을 이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R을 취미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아래에서 하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특히 아래에 있는 ggplot2라는 패키지 그 프로그램 그 패키지 자체에도 관심이 많아서 저는 그래서 지난 한 2, 3년 동안 이제 블로깅도 이렇게 많이 하고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커뮤니티랑 많이 인게이지도 하고 패키지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ggplot의 작동 원리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좀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gplot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피겨를 만들 수 있냐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패키지를 개발하면서 이제 유저들이 ggplot의 좀 무서운 이제 작동 원리 인터널스를 좀 더 이제 쉽게 뭐랄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주고 있어서, 그래서 그 리소스를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신기해하고 이제 개발자님들은 이제 좀 고마워하고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많이 응원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번 컨퍼런스가 7월에 있었는데 3, 4월 때 그때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4월 말에 그 프로포저를 이제 내고 이제 붙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저는 네 그렇게 근데 좀 언어학 얼떨결에 연구에서 데이터 시각화에 포커싱을 두고 해야 되는 작업이 어떤 게 있어요? 주로 솔직히 시각화 작업을 딱히는 뭘 없어요. 하실 때 하시는지.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언어 이게 사실 모든 과학 필드에 이게 뭐랄까 apply 되는 그런 이제 시츄에이션일 텐데, 그 과학 분야 쪽에서는 사실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그런 theory나 그런 게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뭐 막 아주 유명한 뭐 프로페서나 막 교수나 그런 분들도 그냥 엑셀에다가 그냥 그쵸 막 뭐 숫자 몇 개 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뭐 바그래프 막 그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제 자기 논문에다가 쓰는 그런 게 이제 그 일반적인.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신경을 안 쓰죠. 솔직히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중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그래픽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전문가들끼리 이제 그냥 쓰는 그런 건데 뭐 특히 뭐 예쁘게 만들다던가 특히 더 설득력 있게 하던가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저는 네, 아무리 이제 학문이나 그런 거라고 해도 아무리 학문이 지루하다 해도 적어도 그래프나 피규어 정도는 좀 예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제 일이랑 조금 엮여 있고 그리고 또 완전히 별개로 저는 그냥 데이터 저널리즘 이런 게 대학원 가기 전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네, 그냥 이뻐 보여서 좋아하고 그런 쪽에서의 영향도 좀 있었고 그랬어요. 그 시각화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아닌데 용주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왕 설명하는 거 시각적으로 잘 설명하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시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 주변 동료분들 중에서 이렇게 시각화를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겠네요. 용주님이 좀 독특한 포지션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쵸. 그게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 저는 이제 언어학이랑 뭐 심리학 이런 쪽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언더그래드부터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도 그런 쪽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요즘 지난 몇 년간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기초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좀 인문학 계열 그런 데에서도 좀 R 프로그래밍도 사실 언어학 그 하나 코스를 들으면서 배운 거거든요. 처음 제가 대학생 때 언어학 수업을 미국에서. 들으시면서 R을 처음 접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언어학에서 이제 실험 리서치 메서드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데이터 분석하고 뭐 익스페리먼트 만들고 뭐 아주 간단한 뭐 통계학 그런 거를 가르칠 때 R로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네, 요즘에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프로그래밍이랑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이렇게 아무리 그냥 순수 과학이라고 해도 그런 걸 좀 써가면서 네 하는 그런 거 네. 있어요. 박 박사가 질문을 올려줬는데요. 메인으로 쓰고 있는 개발 언어가 있으신지 R 말고 그죠? 네. 혹은 R 뭐 말고는 R 말고는 R은 이제 당연히 아날리시스랑 스태티스틱스에 많이 쓰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줄리아를 제가 사실 줄리아도 이제 스태티스틱스를 위해서 조금 쓰고 있어요. 줄리아가 좀 빨라서 스태티스틱스 쪽에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실험을 만들 때 실험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컴퓨터 앞에다가 앉혀놓고서 이렇게 인터랙트를 하는 거를 이제 로그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하는 그런 실험 연구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익스페리먼트를 아예 웹 앱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뭐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뭐 이벤트 리스너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플로우도 뭐 여기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가고 딴 버튼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가고 이런 컨트롤 플로우라든지 그런 걸 이제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하고요. 그럼 실험 네, 도구를 만드시는 용도로 자바스크립트를 쓰시게 되는 거고 하고요. 그럼 그걸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줄리아나 R을 쓰시게 되는 거고 이런 흐름이겠네요. 네. 좀 전에 박 박사가 질문해 줬는데 샤이니로 그런 작업을 하지는 않나요? 그 샤이니 네, 샤이니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호스팅 하는 게 좀 까다로워서 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웹에다가 하면 되는데 저희 디파트먼트 저희 과에서 그런 게 좀 시스템이 발달하지가 않아서 제가 따로 돈을 내지 않는 이상 서버를 호스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로 쓰고 있는 시스템에 이렇게 적용하기 편한 도구를 선택해서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럼 지금 쓰시는 언어가 되게 많네요. 자바스크립트 하시고 R도 하시고 그죠? 줄리아도 하시고 그렇게 다 세 대학원 개를 과정에 오셔서 익히신 거예요? 그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는 R 뿐인데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리서치에 특별히 필요한 그런 건 이제 따로 이렇게 제가 혼자서 배워야 되는 그거는 이제 대학원생이 다 모두 그런 것 같아요.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코스워크에서 이제 R이나 이제 프로그래밍 그런 거를 기초를 이렇게 조금씩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너가 하고 있는 리서치에 필요한 그 특별한 스페시픽한 것들을 이제 나가서 혼자서 배워서 써먹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업 방식이
언어학 쪽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구들인 건가요? 아니면 언어학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분들만 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네. 건가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학 어. 안에서 일단 언어학 안에서 실험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바스크립트나 익스페리먼트를 만드는 그런 웹앱 그쪽에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사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좀 조금 데이터에서 통계 그런 거를 많이 쓰는 그 통계학이랑 많이 엮여 있는 그런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이면은 이제 줄리아도 같이 음. 네, 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R만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줄리아를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줄리아에서만 뭐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리그레션 모델링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제 Mixed Effects Regression Modeling이라고 이렇게 Nested 모델 이런 어쨌든 좀 복잡한 모델인데 어떤 의미로 복잡하면은 이제 theory도 당연히 복잡하지만 그 모델을 fit하는 과정이 그게 뭐랄까 R 메모리 안에서 핸들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좀 더 좋은 이제 garbage collection 좀 더 좋은 이제 memory efficient하고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 안에서 런하는 게 더 좋은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굳이 R에서 안 해도 된다면은 줄리아에서 하는 네 맞아요. 줄리아는 statistical computing을 거의 위에 디자인이 된 거의 C의 스피드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랭귀지였어요. R로도 할 수는 있는데 속도 면에서 줄리아가 이점이 있어서 쓰시게 되는 네. 거군요.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셔야 되니까. 주로 속도요. 네. 주로 속도 때문에. 주로 속도 그리고 너무 느려지면은 또 이제 모델링은 이제 옵티마이징 해가지고 그 컨버지를 해야 되거든요. 모델을 이제 서치를 할 때. 근데 그게 너무 느려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컨버지를 하기 전에 그 모델이 스탑을 해버려요. 아예. 그래서 얼만큼밖에 네. 뻗어버린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박 박사가 얘기해 줬는데요. 줄리아는 고속 컴퓨팅이 가능해서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고. 그죠? 네. 저도 최근에 줄리아도 분석가들이 많이 쓰는 툴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는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던 포스팅은 그 파이썬을 줄리아가 대체할 거다 분석가의 목적에서 뭐 이런 얘기하는 포스팅을 최근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좀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용도로 사실 파이썬 쓰라고 만든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줄리아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Future of Data Science라고 그래서 사실 좀 사람들이 놀리는 게 조금 있어요. 이제 10년째 Future of Data Science in 줄리아. 그렇죠. 네. 뜰 거야 이 얘기를 10년째 듣고 있다. 네. 그죠? 네. 예전에는 또 R하고 줄리아를 비교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파이썬 인기가 많다 보니 파이썬하고 줄리아를 비교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좀 특별한 경우에는 쓰게 되겠군요. 네, 같이 쓰기도 좋아요, 사실. 특히 이제 코르토 나오면서. 줄리아. 좋은 것 코르토에서 같아요. 줄리아를 활용할 수 있군요. 네. 그러면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때만 코르토에서 줄리아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뭐 그거를 네. 시각화할 때는 또 아래에 있는 ggplot를 쓰고 뭐 이런 식이겠군요. 네. 그래서 R 데이터를 이제 줄리아에다가 넘기고 줄리아에서 이제 모델을 핏하고서 모델 오브젝트를 이제 R로 또 넘기고 그걸로 갖다가 이제 R에서 모델을 비주얼라이즈를 하고 그렇게 월크플로우가 지금 돼 있어요. 저는. 코르토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있었어. 네. 안 그러려면 그 저장해놨다가 또 다른 식으로 포팅해서 부르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죠? 그렇죠. 코르토에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었겠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컨퍼런스 네. 얘기로 돌아와서 네, 옆길로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주제로 발표하셨나요? 저희가 용주님을 모시게 된 게 이번 이제 R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자로. 그죠? 연단에 쓰셨기 때문에 어떠한 발표하셨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그 발표자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뭐 설명하자면 사실 설명하다가 제가 한국말이 좀 딸릴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한 우리한테 재진님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말했다시피 이제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그 데이터 시각화에 관련된 토크를 했고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ggplot2라는 패키지에 관해서 이제 개발자
한 반은 개발자, 반 유저 이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ggplot2라는 패키지의 그 작동 원리, internals, 그 내부 원리를 이제 ggplot의 유저로서 쓰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런 고어를 가지고서 터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고어를 가지고서 했는데, 하나는 이제 유저인 분들한테도 이제 ggplot의 internals,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되고 싶다면은 사실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설득시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그거를 좀 더 디벨로퍼 그런 사이드를 좀 더 액세서블하게 만들려고 제가 개발한 패키지가 ggtrace라고 따로 있는데, 그거를 또 소개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고를 가지고서 그 토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크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면은 사실 백그라운드가 조금 필요한데, 그 모르는 분들을 이제 ggplot2나 R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은, 그 ggplot2라는 패키지에 있는 이름에 GG, 첫 번째 두 letter GG가 이제 Grammar of Graphics라는, 이제 R이랑은 상관이 없는 그냥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크게 볼 때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안에서 있는 철학이에요. 그 Grammar of Graphics가. 그래서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graphics, 피겨나 이런 거를 문장처럼 구현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통합된 문법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겨를 이제 모든 그래프나 모든 피겨를 이제 문장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하이 레벨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하는 게 ggplot2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서 그거는 네, R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론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걸 만드는, 이론이고, 그 표현하는 이론을 그렇죠. 거의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임플리먼트를 한 게 이제 헤들리 위켐 님이 이제 논문을 그 대학원 졸업 논문 쓰시면서 같이 만든 ggplot 패키지에서 이렇게 실전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ggplot2가 다른 이제 플러팅 라이브러리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ggplot2에서 그 extension syste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ggplot2라는 패키지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이제 ggplot2 관련된 패키지를 만들면서 ggplot2라는 이코시스템을 확장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ggplot2 디벨로퍼가 아니어도 ggplot2가 만들 수 있는 플롯이나 피처나 이런 거를 add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 ggplot을 만들 때부터 이제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고, 그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사이즈로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컨트리뷰션을 받아서. 그러니까 ggplot2라는 그래프를 만들 때 사용하는 메인 패키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로 좀 만들기 까다롭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프 디자인이 새로운 게 계속 개발이 되니까 새로 만들어져서 ggplot2 함수만 가지고 코드를 좀 엄청 길어지거나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네. 이거를 간단한 함수 한두 개만 쓰면은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패키지를 이제 누군가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확장 패키지, 그렇죠. 익스텐션 네. 패키지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진입 장벽이, 이제 ggplot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는 ggplot에서 이런 다른 거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패키지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패키지를 익스텐션 패키지를 만들려고 하려다 보면은 ggplot에 관한 내부 원리에 이제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저로서 사용하는 ggplot이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발의 이제 영역이 진입 되니까, 장벽이 그죠?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은, 유저가 사용하는 ggplot2의 이제 코드는, 유저가 이제 쓰는 코드는 그 functional programming이나 아니면 declarative programming, 이런 프로그래밍, 하나의 프로그래밍 스타일 안에서 이제 하는 그런 코드인데, 근데 이제 개발을 하려고 보면은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을 써야 돼서 그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이제 바꾼다는 게 제일 어려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R이 이제 functional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많이 이렇게 엮여 있는데, 근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functional programming에 가진 그런 그 knowledge를 다 던지고, 그리고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란 거를 새로 배워야지만 이제 ggplot2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익스텐드를 할 수 있다. 그게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백그라운드고, 저는 근데 그게 솔직히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 그렇게 까다로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려는 게 제 터크의 목표였어요. 중간에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 같이 여쭤봐도 될까요? 그 GG의 아까 개념이 Grammar of Graphics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GG 애니메이트나 저 네트워크 분석하면서도 그 G그래프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입장에서, 유저 입장에서와 그리고 펑셔널 입장에서 다르게 바라보면 G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익스텐션 패키지도 이제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익스텐션 패키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 익스텐션 패키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ggplot2 패키지를 쓸 줄 알면은 익스텐션 패키지 쓰는 거는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함수를 몇 개 더 추가를 해준다, 쓸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른 차트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ggplot2 익스텐션이 유저가 바라봤을 때 이제 ggplot2 익스텐션이고, 근데 개발자들이 자기의 이제 ggplot2 익스텐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knowledge는 이제 유저로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무조건 이제 소스 코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하고 혼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워크를 해야지만 그 디벨로퍼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거라서. 그거는 사실 뭐 ggplot2에만 한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 R을 그쵸. 쓴다는 것 자체도 놓고 보면 저 같은 분석가가 R을 활용하는 것하고 박 박사 같은 개발자가 R을 활용해서 R 패키지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기술하고 지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쵸. 분석은 할 수 있지만 바로 패키지 개발해봐 그러면 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은 개발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ggplot2 생태계 안에서는 익스텐션 패키지를 만들려면은 ggplot2와 관련된 그런 문법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객체 지향이라는 것이 그게 그 쉽게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어떤 게 그 익스텐션 시스템? 아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하는 네. 것이 그쵸. 일반인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거,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진짜 ggplot2, 진짜 이거는 진짜 ggplot2의 완전히 스페시픽한 케이스인데, R이 사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을 잘 못해요. 그 오브젝트랑 스테이트랑 뭐 뮤터빌리티 이렇게 R은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 함수가 있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근데 어떤 오브젝트가 함수를 통해서 그 오브젝트에 이제 변조가 된다, 그런 개념이 R에서는 이제 익스프레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ggplot2의 인터널스가 사실상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지만 사실은 그냥 펑션이에요. 오브젝트의 메소드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펑션이다. 이거를 제가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네,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처럼 보이는 이 무서운 것이 사실 R 안에서 임플리먼트 된 거를 자세히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를 좀 더 강요를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바라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비슷한 관점으로도 다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익스텐션 패키지를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 거군요.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렇게 유저에서 이제 디벨로퍼로 이렇게 트랜지션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그런 패키지를 제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뭐랄까 어필을 하게끔, 네, 좀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토크였어요. 이제 그 인터널스도 그렇게 무섭지 않다. 일단 ggplot을 유저로서 ggplot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개발자 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먼 길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강요를 하는
그런 토큰 그러면은 쓰고. 용준님이 개발하신 그 ggtrace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익스텐션 패키지를 만드는 작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이제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는 그 implementation을 그냥 그거를 이제 뭐랄까 무시하고 그냥 이거를 functional programming처럼 그렇게 treat을 해도 이제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제 ggplot의 기존에 있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implementation을 이제 functional programming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게끔 하게 해주는 그런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제 ggplot2의 그죠 네. 그러면 지금 ggtrace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익스텐션 패키지들도 있나요? 그거를 제가 그 몇 개를 만들면서 이제 과정을 좀 쇼케이스를 하고 그런 게 따로 몇 개 이제 좀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네네. 제가 그 토크 준비하느라 그 다큐멘테이션 아직 잘 못 만들었는데 이제 네, 좀 더 네. 그렇군요. 아니 지금도 그 ggplot 익스텐션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장 패키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ggtrace를 이용하지 않고 아마도 좀 고생하면서 만든 패키지들이 대부분이겠네요. 네, 그럼 앞으로는 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저 같은 유저들도 조금만 시간을 쓰면은 나만의 어떤 디자인된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패키지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걸 좀 쉽게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 기존의 그 ggplot 익스텐션 패키지를 그 디벨롭하고 메인테인하는 분들께서 이런 거 자기가 써봤다 하고 유용하다 아니면은 이런 게 진작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 디버깅하기가 그 특히 Object Oriented Programming에서 디버깅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이제 Functional Programming에서는 그냥 함수라는 오브젝트를 그냥 가지고서 인풋이랑 아웃풋이 매치를 하냐 이것만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근데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안에서는 이제 오브젝트의 스테이트를 뭐 트랙해야 되고 뭐 이런 몇 개 좀 다른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디버깅하기가 힘든데 근데 이제 ggtrace 제가 만든 패키지가 디버깅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이런 거 나중에 알게 되면 와 이런 거 있었으면 내가 진작 썼을 텐데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섭질했단 말인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죠? 네. 지금 앞으로도 확장 패키지가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죠? 이 ggtrace의 이용 패키지. 그러면 좋겠어요. 그 진입 장벽이 낮아져가지고 왜냐하면 ggplot 패키지 그 인터널스는 계속 이렇게 더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더욱 더 복잡하게 이제 매년 복잡하게 더 잘 패치도 여기저기 하고 리팩터링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소스 코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유저 체인지가 없이 그러니까 다큐멘테이션이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늦게 이렇게 늦게 이렇게 인터널스를 볼수록 더욱더 더 어려워지는군요. 악순환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 너무 멀리 가는군요. 네. 그럴 때 ggtrace를 쓰면 된다. 네. 요 ggtrace 패키지와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문서 같은 거 RStudio에서 나왔을 것 제가 링크가 있을 거예요. 네네. 유주님이 공유해 주신 여기 지금 박 박사가 ggtrace 사용 설명서가 정리되어 있는 링크를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사용 방법이 문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관련된 문서는 박사가 아까도 공유했다고 하고 느낌표를 붙였어요. 알았어요. 화를 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박 박사 열심히 엔지니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R 컨퍼런스와 비슷한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죠? R 컨퍼런스랑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있나요? R 컨퍼런스만의 특징? 그런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 박 박사님이 일부에서 얘기해 주셨던 그 UR 컨퍼런스에서도 이번 RStudio 컴프 한 달 전에 그 ggtrace 패키지를 똑같은 그 패키지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번에 RStudio 컨퍼런스에서는 그
뭐랄까 좀 이런 그 ggplot2의 생태계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저들을 위한 그런 토크였다면은 이제 USR에서는 좀 더 디벨로퍼들을 위한 개발자들을 위한 자기가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ggtrace를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런 류의 이렇게 토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다른 점이 사실 그 컨퍼런스 자체에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RStudio 컴프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이제 R 개발자는 아니고 그냥 R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사용자. 이제 네. 사용자, 저 같은 사람. 사용자가 대부분이죠. 그쵸? 근데 이제 유저는 그냥 R 학회라고 보면 돼요. 진짜로 그냥 아카데믹 학회. 그래서 유저는 이제 당연히 R이 이제 스태티스틱스에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제 통계학이랑 많이 엮여 있어서 그냥 아예 순수 통계학 토크를 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유저 컨퍼런스에서는 그리고 유저는 이제 그 아까 박 박사님이 말했듯이 이제 R 컨소시엄이랑 R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그건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유럽에서도 개최를 많이 하고 이번에는 원래 미국에서 있었을 예정이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었고. 네. 그러면 그래서 요 유주 R은 요 R 엔진 개발하는 그 단체 아까 말씀하신 R 파운데이션 그쵸. 그죠? 거기에서 네. 여는 컨퍼런스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용주님과 재진님이 다녀오신 곳은 R 스튜디오 이제 파짓으로 이름이 바뀐 요 R 스튜디오에서 여는 컨퍼런스인 거고 둘이 성격이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네. 오는 사람들도 다르고. 네, 맞아요. 이렇게 R 코어랑 R 파운데이션이랑 R 컨소시엄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개체가 있는데 박 박사가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네. R 코어 팀하고 R 파운데이션이 서로 다른 조직이다. 그죠? 네.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엔진을 만드는 거는 R 코어 팀에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R 파운데이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박 박사? 박 박사가 지금 채팅창에 자기가 쓴 거 안 읽어준다고 화내고 있어요. 아이고. R과 관련된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이 조금씩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컨퍼런스도 각각 열고 있고 이런 거군요. 네. 크게 다른 점은 뭐 유저는 이제 그 퍼블릭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그 컴퍼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프로핏이 하는 컨퍼런스고 RStudio 회사가 아니고. 컨퍼런스는 RStudio라는 회사가 여는 컨퍼런스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가 깊게는 UGR이 더 깊겠네요, 그죠? 네, 유저는 한 거의 20년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그러면 됐군요. R 만들어지고 거의 조금 지나서부터. 네. 하긴 옛날에는 R 스튜디오 없이 그냥 R 구이만으로 작업을 하던 시절도 있었을 테니까 그죠? 그쵸. 그때도 있었던 그런 역사가 깊은 곳이겠군요. 그러네요. 저희 이번에 발표를 근데 이게 보통 컨퍼런스들이 이제 CFP를 제출을 하고 이게 어셉이 되면은 이제 보통은 발표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도 그러니까 Call for Proposal이라고 이제 내 발표를 제안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컨퍼런스에다가 이제 내가 발표를 이런 걸 하겠다라고 제안해서 이게 승낙이 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요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셨던 건지 용주님도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Call for Proposal을 이제 4월 언젠가 거기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했는데 그 프로포젤이 원래는 이제 그냥 abstract를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적어서 내는 그런 형식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1분 동안 비디오 abstract를 만들어서 거기다 업로드해가지고 보내라고. 그래서 그냥 1분 동안 나는 이번에 이 토크에 이거를 말할 거다. 그렇게 그냥 네, 그거를 녹화하고 그리고 보냈는데 그게 이제 다였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제가 말할 패키지에 관련된 링크들 몇 개 업로드하고 그래서 그게 다였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쉬워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지 한 장의 앱스트랙트를 쓰라 했으면 사실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유튜브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발표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니까 문서가 아니라 간단히 발표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겠네요. 얼마나 말을 이해되게 하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죠? 되게 괜찮은 방법이네요. 저희는 이번에 용준이 발표하신 영상 링크가 방금 공개가 됐었는데요. 여기 통해서 이게 아예 발표 자료를
소개 자료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와, 저 아예 저건 목록인가 보군요. 되게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표력이나 이런 주제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럼 뭐 저희는 그 발표 자료를 조금 약간 제출하는 걸 유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대략적인 초안 같은 거를 제출하시도록. 근데 영상을 제출하는 방법도 되게 괜찮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그 그거에 많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발표하는 거 자체 컨텐츠도 있지만 그 발표하는 거에. 그래서 그 박 박사님이 일부에서도 또 이것도 말했는데 그 발표자분들이 다 스피커 코칭을 받았어요. 그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 2달 동안 2달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디였더라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제 그 어떤 펌이랑 그 스피커 코칭 컴퍼니에서 같이 네. 이렇게 R 스튜디오에서 그쪽 사람들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피커 코칭을 받으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드래프트도 이렇게 보내고 뭐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정도 하고 그런 과정을 컨퍼런스 토크를 하기 전 2달 동안 그거를 다 무료로 해주나요? 네, 다 무료로 세션 한 5개인가? 네, 5개인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발표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좋은 거군요. 왜냐면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가보면 편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말씀 잘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되게 처음 해보는 느낌이 드는, 말을 하기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거 듣기가 되게 좋은데 어떤 거 되게 듣기가 힘들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발표 자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박 박사님 써주셨는데요. 지금 화를 자꾸 내셔가지고 읽을게요. 컨퍼런스 비용이 높으니까 퀄리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화 좀 그만 내요. 하긴 이게 비싼 컨퍼런스니까 이런 데다가도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컨퍼런스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 저도 진짜, 지금 진짜 영주님 좋구나. 그 말씀하신 네네. 거 듣다 보니까 지금 이해가 딱 가는 게, 그 컨퍼런스에 진짜 5개, 6개 세션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 진짜 15분 간격으로 콱콱콱콱 떨어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아까 맨 처음에 일부에서 굉장히 잘 웰 오거나이즈드 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다는 게 저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나 다른 데서 잘 느껴보지 못했던 시간, 타이밍, 어떤 발표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스토리나 그 임팩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있었던. 네, 그게 바로 저 뒤에 저런 게 있었네요. 혹시 용주님 코칭 받으셨던 것 중에서 팁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발표할 때 이런 거를 좀 집중하면 좋다라든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좀 뽑아보자고요. 네, 저는 근데 뭐랄까 좀 저의 케이스에 이렇게 스페시픽한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그러게 저는 일단 그냥 스토리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아웃라인을 이제 맨 처음에 주고, 저는 이제 뭐 이런 사람이고 이제 제가 말할 주제는 이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거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거다. 이렇게 먼저 주고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고서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로 들어가는 게 이제 좀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소화하기가 더 쉽다. 그런 게 되게 좋은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저는 전체 목차를 먼저 어떤 순서로 얘기할 겁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전체 로드맵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바로 처음부터 본론으로 가지 말고. 그렇죠. 특히 이제 테크니컬한 이런 토크에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글쎄 이게 저는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슬라이드에다가 코드를 보여줄 때 그 폰트 사이즈 그 폰트 사이즈를 사실 이제 인퍼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그냥 거기에서 프로젝터 띄워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 체감이 잘 안 나잖아요. 이제 폰트가 뭐 30인데 실제로 프로젝트에 보였을 때 어떤 크기로 보이냐, 그거를 저는 이제 하나도 몰랐는데 그쪽에서 한 30이나 32 폰트 PT로 엄청 크게 하는 거죠, 그 정도면. 괜찮다. 네, 그래서 크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코드를 좀 더 줄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한 화면에 너무 보여줄 많이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중요한 것만 추려내는 진짜 효과를 중요한 줄 것만 수 있는 그쵸. 아. 그렇게 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디에서 좀 더 음. 줄일 수 있을까. 그렇군요. 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강의장에서 주로 발표를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슬라이드 띄워놓고 맨 뒤에 가서 한번 봐요.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읽을 수 있는 크기인지 그거를 기준으로 저는 정하거든요. 또 이게 왜 뭐 젊은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눈이 안 좋은 분도 계시니까 그런 거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런 거 정말 중요하죠. 저희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이제 제가 분명하게 했던 얘기하세요. 행사요. 제가 했던 인프콘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런 많이 코칭하는 이런 발표 코칭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아. 일반화되고 있어요. 저 이전 직장에서는 그 이제 라인에서 라인 디벨로퍼 데이라고 이제 개발자 행사 있는데 거기서는 다 했었어요. 개발자분들 아. 그 다 코칭 같은 거 이제 회사에서 다 회사 비용으로 해가지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지? 그 이번에 저희 행사 회사에서 인프콘 할 때는 그 저희 이제 인프런에 이런 스피치하는 강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강하시게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못했었는데 뭐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거. 네. 지금 박 박사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발표 장표 표준을 만들어서 돌렸었다고. 인프콘에서 얘기하는 거죠? 인프콘에서 표준 슬라이드에 완전 이렇게 근데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네. 그거는 이제 제로 처음에 그 발표 제안 받을 때 그냥 엄청 드래프트로 했던 거여 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예전에 파이콘에서도 했던 거라 가지고 네. 그게 PPT예요? PPT 슬라이드 템플릿을 구글 슬라이드로 이제 다 보실 수 있게 기본적인 뭐 목차를 넣어 달라라던가 발표자 소개를 넣어 달라라던가 그런 거랑 뭐 서론 본론 이런 식의 뭔가 약간 좀 이제 장표를 대략적으로 드래프트 만들어서 드리고 그랬던 거 전체 정도였어요. 얼개를 이런 식으로 네. 해달라 네. 표준을 네. 만든 근데 막 거군요. 엄청 막 디테일하진 않았었어요. 용준님도 그런 식의 요청을 받으셨나요? 알컨퍼런스에서? 그런 건 없어요. 포맷은 그런 거 자유롭게. 없어요? 네. 그러면 뭐 PDF 로 앞장에 하는 소개 사람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내 마음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뭐랄까 이제 그 다이버시티가 많았거든요. 토크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예 코드를 안 보여주고 코드가 없는 토크들도 많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R Studio Comp의 그 이제 주제, 모토, 테마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냥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두는 그런 토크여서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그 토크를 아예 quilting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quilting, knitting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실뜨기? 니팅. 네. 네, knitting. 네. 네네, 실뜨기. 그래서 네. 뭐 네, 실뜨기. 그거에 실뜨기에 관해서 관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네. 그 실뜨기 게임 말고 실제 꿰는 거죠? 네, 실제로 뭐 만들어내는 그래서 목도리 짜듯이. 그 과정을 이제 R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비유를 해서 그렇게 이제 워크스루를 하는 사실상 코드는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레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좀 테드 토크 같은 스타일로. 진짜 다양했구나. 되게 창의적이네요. 그래서 포맷은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아까 굳이 슬라이드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원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게끔 유도를 한 거군요. 그것도 재밌네요. 대신에 다 코칭을 저 들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게 슬라이드 포맷이 있으면 사람이 슬라이드에 갇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포맷에 맞춰서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슬라이드 만드는 데만 너무 공을 들이다 보니 오히려 가끔 이제 개발자분들이 중심이 되는 컨퍼런스에 가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슬라이드만 너무 공이 들어가 있고 정작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자유롭게 하면 메시지에 더 포커싱을 맞춰놓고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네요. 되게 좀 과감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안할 것 같거든요. 얘가 뭘 할 줄 알고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한 토크 생각난 게 짧게 말씀드리면 영상으로 녹화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 보듯이. 네, 근데 저도 네, 아. 코드도 하나도 없고 본인이 그냥 자기 집에서 어디 별장 같은 데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뭐지? 이렇게 봤는데 그런 오. 하지만 메시지 있는 네. 아, 그러면 사람들 그냥 짧은 영상 콘텐츠를 하나 본 것 같은데 메시지는 잘 그쵸. 않는. 네네. 어. 15분간의 잠깐의 어떤 리프레시가 되는. 재밌네요. 다양하네요. 재밌다.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발표 준비하시면서 용주님 뭔가 좀 뭔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나 이런 코칭 받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경험이셨을 것 같고 또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 네. 혹시 있으셨어요? 재밌는 거 하나 뽑자면은 그 제니 브라이언 님이라고 RStudi오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RStudi오에서 이제 타이디버스 개발이랑 이제 교육 차원, 에듀케이션 쪽에서 많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 스피커 오리엔테이션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자분들한테 이제 발표하기 전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스피커 오리엔테이션을 그 리드를 했는데 그 이거저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하는 게 이제 자기가 발표를 할 때 5분 남았다, 뭐 3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이렇게 그 타임이 그렇게 타임 마크를 그 각 방에 있는 사회자분들이 이렇게 푯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니 브라이언님께서. 근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종이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이를 이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보여줬는데 그 종이가 이제 자기 유치원생 아들이 여기 컨퍼런스에서 쓰라고 이제 숫자를 이제 그린 거래요. 그래서 숫자를 1, 뭐 3, 5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배경까지 색칠해놓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 아주 귀엽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포토카피를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보여주면서 이제 이거 실전에도 이거 쓸 거니까 외워두고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걸로 저도 이제 1분 남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게 제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네, 잘 이제 캡처한 것 같아요. RStudio 컨퍼런스의 이런 스피릿을. 재밌고 그러네요. 네, 네, 유쾌한 되게 사람들이 네, 가볍고 너무 네. 막 딱딱한 느낌 아니고 그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쓴 거군요. 맞아요. 귀엽네요. 뭔가 뭐 혹시 뭐 재진님은 발표 들으시면서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 혹시 또 있으세요? 들으면서요. 호텔에서 주무셨다고 들었는데. 아차차. 아주 마지막 날은 정말 너무 체력적으로 안 돼서 잠깐 쉬었죠. 이게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요? 하루 일과가? 거의 아침 9시가 아니라 식사하면서 네트워킹하는 거 치면 거의 6시 반 7시? 그래가지고 브레이퍼스트 하면서부터 얘기를 하고. 네, 5시 6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네트워킹 있고 하니까 거의 풀데이로 4일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눈 뜨고 자기 전까지 알과 관련된 얘기하는 거네요. 듣고. 와. 그렇죠. 네. 어. 자꾸 핑계 같지만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시차가 완전히 반대여서 도저히 아니, 맞습니다. 이 한국에서 안 가셨어도 그 정도 스케줄 소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죠? 우리 뭐 강의 한두 시간 듣는 것도 되게 피곤한데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체력도 중요한 행사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은 발표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모여서 한 잔도 하시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나요? 발표자끼리?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리셉션이 첫 번째 발표 날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발표 다 첫 번째 날 끝난 분들이랑 모여서 뭐 얘기하고 술 마시고 그랬던 건 있었고 근데 발표 그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사실 좀 아쉬운데 그 토크가 끝나고서의 이벤트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요? 네, 소수 그룹식으로 이렇게 이벤트는 있었는데 컨퍼런스 자체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이벤트는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발표를 했거든요. 마지막 토크 세션에. 그랬는데 이제 토크를 끝나고서 이제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면은 제가 이제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 토크에 관해서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다들 집에 가느라 바쁜 그런 분위기요. 네, 실제로 진짜 뭐 네,
비행기 이제 그쵸. 바로 타러 가고. 타러 가야 된다. 기차 타러 가야 된다. 네, 아, 그래서 그러네요. 그 참 이게 마지막 이제 세션이 참. 네, 코비드-19 시대니까 회식은 자제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아니 저 그게 궁금했거든요. 뒤에 술자리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갈까? 그죠? 발표자분들이 그럼 모여서 꼭 술이 얘기하는 아니어도 많은 얘기는 오갔던 뭐 걸로 헤들리 기억합니다. 위컴 뒷담화라든가 뭐 이런 거 없는지 알스튜디오 헤들리 위컴 뒷담화라든지 앞담화도 있었어요. 앞담화요? 많이 어떤? 아니 그냥 장난으로 네.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 그 특히 이제 포짓 그 발표한 다음에 이제 이제 헤들리 위컴 님도 이제 파이썬 코딩 할 거냐고 계속 사람들 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혹시 뭐라든가요? 혹시 답변이 있었을까요? 답변이 이제 트위터로 공식적으로 한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로 네. 파이썬 뱀 가져다가 그 레슬링을 무대 위에서 했어야 됐을 것 같다고. 내가 작정하고 말에 대한 보여줬어야 이제 되는데 자기는 파이썬 코딩을 안 할 건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물어본다. 이제 뭐 R 스튜디오도 그렇고 헤들리 위컴도 이제 파이썬을 이제 그쪽으로 갈 거냐. 근데 오해다. 파이썬은 안 배울 거다. 그래요?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람들이 많이 진짜로 궁금해하긴 했나 보네요. 하긴 저였어도 물어볼 것 같아요. 형 이러다 갈 거야? 이렇게.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진짜로. 아, 발표하고 왜냐면 뭐 몇 시간 컬토도 동안. 그렇고 뭐 샤이니도 파이썬 버전 나오고 사명도 받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R 장사 접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R 물어보고 장사. 싶을 수 있지. 네. 그러면은 요렇게 발표를 준비하시고 이게 아마 아까 2달 동안 하셨다고 했나요? 발표 이런 코칭이나 네, 이런 거 준비를? 준비를.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발표까지 마치시고 이런 전반적인 발표를 해 보신 소감이 혹시 어떠셨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는 이게 준비를 많이 한 덕에 음. 뭐 예상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말할 거 다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제 메시지를 잘 받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컨퍼런스에서 제일 큰 그런 뭐랄까 가져오는 그런 게 있다면은 ggplot2 개발자분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도 이제 ggplot 익스텐션 패키지도 개발을 하고 저도 ggplot에 관한 토크도 한 사람으로서 이제 헤들리 위컴님이랑 토머스 앤 피터슨 님이랑 이렇게 ggplot을 만들고 메인테인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도 저랑 비슷한 제 토크에 와서 참석해서 듣고 제 비슷한 생각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토머스 앤 피터슨이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ggplot의 메인테이너인데 그분도 이제 ggplot 인터넷에 관한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꼭 이거에 관한 좀 더 쉬운 인트로덕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디버깅을 할 수 있게 하는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딱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고마워 해주고 그런 게 진짜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ggplot 메인테이너와의 대화. 네. 네. 되게 즐거우셨던 경험이라는 게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어느덧 이제 진짜 2번째 2부도 어느덧 1시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김 팀장님?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마 저희 용주님은 또 저희 방송 나오실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한번 들으면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용주님 일단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럼 재진님 이제 전반적인 방송에 대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보통 학회나 컨퍼런스 가면 발표자로 가거나 혹은 참가자로 가서 이렇게 참가해서 얘기 듣고 하는데 저는 참가자로 다 한 다음에 오늘 발표자 얘기를 또 동시에 들으니까 이게 좀 다른 느낌으로 오늘 좀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용주님을 같이 우연히 정말 그 테이블에서 봐서 얘기를 나누게 됐지만 이렇게 같이 소개하고 또 같이 얘기 나누고 저도 굉장히 밀도 있는 얘기를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2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와. 네. 그러면은 용준님. 네. 용준님 혹시 이 방송 전반적인 소감 어떠셨는지. 네. 저도 제디님이랑 같이 나온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게 저는 이제 R을 이제 취미로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R의 실용적인 그런 거를 많이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거가 인더스트리나 아니면은 뭐 아널리틱스,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쪽에서 거기에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들으니까 저도 많이 좋았어요. R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느끼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얘기할 줄 몰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만큼 인상 깊었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박 박사님이 텍스트로 적어주신 거를 대신 전해드릴게요. 네, 박 박사님은 gg플라토 내부를 직접 볼 생각은 안 했었는데 덕분에 gg프로토라고 있나요? gg프로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체 클래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패키지들을 보면서 장단점이나 사용성 생각해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영어 좀 열심히 해서 기회가 된다면 박 박사님도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또 그 용준님과 재진님을 모신 김 팀장님,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회차 동안 R 컨퍼런스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R 스튜디오의 어떤 스웩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이렇게 큰 세계적인 규모의 컨퍼런스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죠? 전 되게 놀라웠던 게 뭐 발표 자료 드래프트 같은 것도 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죠? 1분짜리 영상만으로 심사를 한다. 또 발표 포맷 같은 것도 없고 발표의 어떤 뭐 방식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열어두고 할 수 있는 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전부터 발표자 컨설팅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그런 컨텐츠들이 매년 쌓이는 게 아닌가. 저는 매년 기다리거든요. 매년 어떤 발표 자료 나오는지 보고 자료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매번 챙겨보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용준님 모시지 않았으면 언제 들어봤겠어요? 저희가 뭐 관계자를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셔가지고 뒷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이제 앞에서도 잠깐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용준님 공부하고 계시는 것 관련해서도 언어학 관련해서도 어떤 공부하고 계시는지 어떤 연구가 최근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또 용준님께는 꼭 나와주시라고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뭐 저는 저도 그냥 행사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만 자꾸 듣게 됐던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으면서도 이제 발표자분의 경험을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던가 참가자들은 어떤 거에서 인상 깊음을 얻는구나라던가 그런 얘기 위주로만 듣게 됐던 것 같고 또 듣다 보니까 이제 R 스튜디오 이제 파짓이 된 이 회사가 만드는 컨퍼런스인 건데 이 회사가 만드는 컨퍼런스가 뭐 100불이 아니라 1000불이었나요?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3,000불 정도라고 하셨나요? 참가비가? 아까 워크숍까지 다 하면 3,000불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환율이 많이 많이 받고 올랐으니까 싶다. 앨리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많이 받고 싶다.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 행사가 막 100만 원입니다. 이러고 막 300만 원입니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나라에서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냥 재밌게 그런 경험들을 오늘 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올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